여러분 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수학자와 수학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뭐 했냐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정제되는 형태로 수학을 배우셔서 왜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시죠. 뭐 0이 왜 나왔는지, 무리수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시면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시죠. 유리수 정의 배우시고, 뭐 무리수 정의 배우시고, 뭐 지수 법칙 이런 거 배우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줄 아는 걸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해 정의에 대해 좀 궁금해하게 되고 뭔가 수학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배우는 걸 역사 발생적 원리로 배운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연수부터 있었겠죠. 뭐 이렇게 내가 사냥을 하다 보니까 그죠? 뭐 토끼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잡을 거 아니야? 뭐 자연수만 썼겠죠. 0만이 나에 셀 필요가 없으니까 0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뭐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죠? 뭐 유리수라던가 무리수라던가 이런 것들의 쓰임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0이 등장하는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0은 그냥 의미 없는 수야 라고 하다가 십진법에서 우리가 10에서 1, 0에서 0을 쓰죠. 그래서 자리지기로서의 0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리지기로서의 0을 쓰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숫자가 발전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미적분 가치 배우시면 극한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도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실무한하고 가무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99999 나가는 무한소수 있죠. 0.999 계속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1이 되나요? 하면 아니요. 왜? 0.000000001 차이가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0.9 순환소수 걔가 1이 되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x라고 놓고 10 곱해서 빼가지고 나눠주면 9분의 9 되니까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한마저도 역사 발생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적분도 뭐 뉴턴의 미적분의 개념에서는 뭐 dx로 불리는 그 미소 변화량을 있는 걸로 취급했다가 뭐 없는 걸로 취급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엄밀해지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배우시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 발생적 원리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들만 좀 추렸는데요. 어제 해보니까 그 수학자가 이제 뭐 발명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이해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역시나 그죠 외모지상주의가 뛰어나시니까 수학자들이 외모를 자꾸 판단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던데 그죠? 이따 화장실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르키메데스 막 찾다가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있는 걸 막 그죠? 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르키메데스 얼굴이 이게 근데 이게 그죠? 동전이다 보니까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진 않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287년 기원 전이니까 2200~2300년 전 사람이죠. 2200~23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수학은 지금까지 계속 쓰이거든요. 선생님도 대학 때 그 해석학 배울 때 아르키미디안 프로파티라고 아르키메데스의 그 논법을 써요. 아직도 써. 실제로 쓰는데 과학은 지금의 과학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과학은 뭐 이때는 중력 이런 게 안 밝혀졌을 때니까 뭐 이렇게 이게 떨어지려고 해. 이러면 이게 왜 떨어지지? 그럼 이게 지구가 끌어당겨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원래 편안한 상태라서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뭐 편안한 상태라서 뭐 편안한 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그런 논리를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새는 왜 안 떨어지고 왜 날아다녀? 이러면 날아다니는 게 편안한가 보지. 그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유체학과 공학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뭘 이용했대요? 적분의 초기 형태를 사용해서 구의 부피 같은 거를 구해서 파이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게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판단했다는 그 일화가 아르키메데스가 하는 유체 역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학적 도구로는 아르키메데스 나사가 있어서 아르키메데스 나사가 뭐냐면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걔를 물 속에 이렇게 돌리면 물이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펌프로 쓰입니다. 아직도 쓰여요. 아직도 쓰이고 걔를 반대로 흘러가는 시내가에 그 아르키메데스 펌프를 놔두면 이게 반대로 돌리겠죠. 반대로 도는데 그 너네가 돌아갈 때 물레방아 도는 것보다 아르키메데스 얘가 돌아가는 게 더 빨리 효율적으로 돌아서 그 발전기를 거기다 대면 지금도 발전소 원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르키메데스 나사인데, 그죠? 오늘날에도 쓰입니다. 오늘날에도 물 퍼올릴 때 물 퍼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최대가 10m 정도라서 무슨 말인지 알죠? 기압 때문에 10m 정도밖에 못 빨아올립니다.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뭐 한 4, 5층 옥상에서 빨대를 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빨려고 해도 그 땅에 있는 물을 절대 빨아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빨아올리려면 모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면 물에다 설치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치죠? 지하수를 개발하면 여기에 이제 지하가 여기가 물이 있는 거죠. 여기가 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땅을 파서 내려가. 그래서 위에서 모터를 달 수 있으면 이게 물을 빨아올리면 되는데 이거 10m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깊은 물 막 500m, 1000m 이런 데서도 물 뽑아올리잖아. 그렇게 하려면 모터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모터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 뽑아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아르키메데스 나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이거를 쭉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터 위에 써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쓰입니다. 아직도 쓰이고 있다. 이런 거죠. 생각보다 기술이 그죠? 2000년 전 것도 아직 쓰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개발할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잘 이해하시면 물을 뽑아 올릴 때 모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뽑아 아니면 미세관 현상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터 없이 물을 뽑아 올릴 수 있어. 이런 거 하시면 나무가 10m보다 더 높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 모세관 현상 그것 때문에 물을 더 높게 빨아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모터 없이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그죠? 하시면 전기 없이 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에 아르키메데스가 이미 3.14인 거 구했어. 이미. 근데 우리는 3.14라고 쓰지만 유럽에서는 주로 7분의 22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7분의 22가 3.14보다는 조금 더 원줄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7분의 22로 표기해서 우리는 그냥 3.14를 쓰는 거고 정확한 값은 파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2300년 전에 수학자가 굉장한 일을 많이 했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더 돼요. 너네 세계사 배우시면 그죠? 중세 시대는 약간 암흑의 시대라고 그죠? 수학과학 1000년 동안 연구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입니다. 약간 산타라고 지나는 어제는 애들이 막 중동 사람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유클리드도 기원전 300년 사람이니까 안 남아있어. 그림 사진이 안 남아있습니다. 유클리드. 근데 유클리드 뭐가 남아있어요? 원론이라는 책이 남아있습니다. 기하 원론이라는 책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클리드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유클리드의 원론 책에 나오는 애는 다 유클리드가 탐구한 거야? 아니야. 그 전에도 이미 다 탐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론이 왜 유명해졌냐면 탐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왜 이래? 뭐 미적분 했어. 이 미분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적분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이것 때문이야. 그건 이것 때문이야. 그건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쑥 하고 내려간다고 치죠. 그럼 너네는 어디서 멈추게 될 거냐면 1 더하기 2 왜 2야? 해서 멈추게 될 겁니다. 아마. 1 더하기 2 왜 2야? 라고 질문했을 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야 그럼 1 더하기 2지 3이냐? 너 바보야? 너 뭐 초등학교 안 나왔냐? 뭐 초등학교 뭐 체육 초등학교 나왔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1 더하기 2인 게 당연히 2인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증명의 대상이에요. 실제로 수학을 전공하시면 1학년 때 1 더하기 1이 2인 걸 증명하고 시작합니다. 약간 유치한데요. 네,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증명서인데 한 페이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뭘 일단 정의부터 해야 돼. 1이 뭔지부터 정해. 일단 1이 뭔지부터가 정의돼. 그것 자체도 증명이 되는 거죠. 덧셈이 무슨 연산인지 정의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여기에서 내선 토달지 말자라고 하는 게 공리, 공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리가 점은 넓이가 없어. 있는데요. 점 찍으면 확대하면 넓이 있는데요. 아니 없다고 하자. 그건 추상적인 대상이니까 위치만 나타내는 거야. 넓이 없어. 약속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은 선으로 이어져 있다. 그런 거. 선생님 직선 이렇게 분할하면은 점들 떨어져 있는데 아니 이어져 있다고 하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공준이 제5공준이 평행선 공준입니다. 평행선 공준이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당연해 보이죠? 아닙니다. 평행한 두 직선 만납니다. 어디서요? 지구에서요. 지구에서는요 평행선이 경도가 평행하잖아요. 그죠? 위도가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라고 치죠. 그러면 이거 여기선 평행하지만 여기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한 점에 만나죠. 북극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선 평행하기 시작했는데 북극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장 모양처럼 이렇게 된다고 치면 같은 준위의 자기장은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5공준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의 기하학을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래서 5공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같아. 공면 기하학이라고 하거든요. 구면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기하학과 구면 기하학, 쌍곡 기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쌍곡 기하학.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이제 사형 기하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하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게 되면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거리가 피타고라스죠. x 이동, y 이동 이거잖아요. 그죠? 사용해 루트의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하죠. 평면에서는. 그 거리 말고 지구상에서 거리. 너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청까지 간다고 해. 직선으로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 뭐 지하철 타고 가든 아니면 뭐 도로 타고 가든 이런 거 타고 가야지. 직선으로 못 가잖아. 헬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기하가 택시기하. 택시기하 아직 안 배우셨나요? 아직 주제 특강에서 택시기하 안 배웠어요? 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하는 유클리드의 거리에 관한 정의를 바꾸는 게 택시기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수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이 왜 유명해? 그 여러 가지 공리 공준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쌓아서 여러 개의 명제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뭐 25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제는 그 5개 가지고 증명하는 거겠죠. 두 번째 명제는 5개와 첫 번째 명제 가지고 증명해요. 계속 쌓아나가서 증명해요. 그래서 뭐 25번째 명제는 뭐 5번째 명제와 뭐 7번째 명제와 뭐 8번째 명제를 가지고 증명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증명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논리의 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2300년? 2400년? 그때부터. 그죠? 그리고 원론이라는 책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 베스트셀러 2위. 그럼 1위는 뭘까요? 성경. 성경이 1위고 2위가 원론이죠. 왜 이 수학책이 2위로 많이 팔렸을까? 싸서? 왜 이게 많이 팔렸을까? 설명을 잘해줘서? 새로운 시각이네요. 왜 많이 팔렸냐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팔렸겠죠. 이게 왜 많이 필요했을까? 원론이라든지. 교과서는 너네 꼭 필요한 존재예요? 너네 교과서 꼭 들고 다녀요? 소중하게? 약간 그렇게 좀 그런가요? 이 원론이라는 책이 수험서였어. 어떤 수험서? 공무원 수험서였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30번째 명제를 증명하여라. 그래서 원론을 잘 알면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죠, 시험에서.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기하학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이집트도 이제 양반이왕 노예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공무원이 됐다는 건 그래도 높은 지위로 간다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증명이 실제로 그 파피루스에 공무원 시험 그게 나오는데 원론에 가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집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땅 넓이 측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을 때 그 비옥한 토지에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매년 이게 홍수가 나니까 옛날에 내 땅의 위치를 못 찾는 거야. 중요한 건 내 땅이 넓이만 그대로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기에 지난번에 넓이가 100짜리인 직사각형이었는데 올해는 100짜리인 삼각형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해주는 거고. 아니면 주로 그게 낫죠. 주로 정사각형 모양인 게 낫겠죠. 농사 지을 때는. 그래서 이집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피라미드 지을 때 그 인부들한테 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빵이 되게 풍족하면 그냥 1인당 한 개씩, 1인당 2개씩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주지 않고 빵은 7개인데 사람은 10명이야.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빵을 막 잘게 잘라서 막 가루로 만들어줘? 그러면 먹는 사람이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빵 7개를 10명한테 나눠주는데 그 빵의 모양을 똑같이 자를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학 문제가 나와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죠? 10분의 10분의 7이잖아. 그죠? 10분의 7 남으면 빵 한 개 가지고 10분의 7 하면 10분의 3짜리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는 그 베이글처럼 생겼다고 치면 10분의 7짜리 가져가고 누구는 그 잘게 잘린 애를 모아서 주고 이러면은 잘게 잘린 거 가져가는 빵 가져가는 애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문제. 또 굉장하죠. 약간 그게 실전 문제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문제야. 빵 7개가 있는데 10명한테 나눠줘야 돼. 10분의 7로 다 잘라. 그래서 어떤 애는 10분의 1짜리 7개 가져가. 어떤 애는 10분의 7짜리 가져가. 이러면 10분의 1 가져간 애는 약간 그죠? 약간 너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할아버지들이 과자 보고 과자 부스러기라고 부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과자 부스러기 먹고 힘이 나겠나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과자라고 하면 되지 왜 과자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지?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로 막 잘게 자른 빵 조각을 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런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유클리드 공리의 체계는 점선각과 같은 기하학적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했고 이걸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2000년 동안 수학 교육과 연구의 표준 노릇을 잡았대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유클리드 오제법. 약수배수, 최대공약수 계산할 때 하시는 거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유클리드 오제법입니다.
유클리드 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연분수 할 때 이렇게 따라가는 그 값도 유클리드 조법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유클리드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했고요. 기하학 방식으로 무리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건축, 천문, 물리학과 같은 곳에도 다 영향을 주었고요. 로마 건축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널리 응용되었다. 그래서 그 파르테논 신전인가? 어디 그리스 신전의 입구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자 출입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왜 천지창조인가요? 그 이렇게 아니 천지창조가 아니라 그 무슨 그림이죠? 그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 그 거기 보면 거기 유클리드가 등장하거든요. 유클리드가 구석에서 이렇게 막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데 보신 적 없어요? 아테네 학당에서 이 사람이 유클리드죠. 이 사람. 이 사람 위치가 어디냐면 이게 아테네 학당 그림에서 여기 있는 사람. 잘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여기 유클리드가 있죠. 아 이거 가운데는요. 이게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인데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거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얘가 플라톤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건 이상주의자. 그래서 하늘이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플라톤은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건 플라톤은 약간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의 개념이라서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 동양으로 넘어오면 그 율곡이와 이황이 가지고 싸웠던 주기 이원론과 주기 무슨 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땅을 가르치고 있는 건 현실 세계를 봐야지 왜 이상을 자꾸 쳐다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가장 유명한 게 우리는 동굴 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철학을 좀 공부해보세요.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철학 처음 배우고 나서 철학 하면 우리는 약간 철학관 같은 미신? 뭐 사주팔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거야. 학문으로 철학은요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이라서 뭐 상담론법 같은 거 있죠. 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거기서부터 약간 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것들 있죠. 그게 철학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은 약간 철학관의 무슨 뭐 그죠?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대학 가시면 교양론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1학년 때 철학 교양 듣고 나서 되게 충격받았던 게 교양 수업, 철학 교양 수업의 첫 번째 시간에 자기 묘비명을 정하게 합니다. 묘비명을 정하기. 묘비명이 뭐냐면 내가 죽잖아. 묘비를 세울 거 아니야. 정승진 해가지고 뭐 1985년도에 태어나서 뭐 몇 년에 죽었고 뭐 그죠? 뒤에 보면 와이프 누구고 자식 누구고 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묘비명이 뭘 의미하냐면 압권의 의미, 압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너 진짜 압권이다 라는 얘기 들어봤죠? 압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책이 이렇게 있죠. 책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러 권들이 쌓여 있죠. 그러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책이 밑에 있는 책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 제일 위에 있는 책이 압권이야. 제일 위에 있는 책이 압권인데 이게 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을까? 제일 중요하니까. 이해됐어요? 책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마음대로 쌓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책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들을 다 누르고 있어. 압권이다 라고 하는 건 야 너 진짜 압권이야 라고 하면 칭찬이죠. 칭찬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묘비명을 정한다는 건 나 이 묘비명으로 내 인생을 나타낼 거야의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묘비명을 정하라길래 나는 그때 뭘 떠올렸냐면 디오판토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의 일생의 절반은 뭐 혼자 살았고 절반은 와이프를 만나서 괴롭게 살았고 3분의 1은 자식을 낳아서 더 괴롭게 살았고 뭐 나중에 혼자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난 몇 년 살았냐 이 문제 나오죠. 그게 디오판토스가 묘비에 새기고 돌아가신 디오판틴 방정식. 디오판틴 방정식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묘비에 새겨놨으니까 그렇죠? 아직 남아있고요. 디오판틴 방정식은 정수론 문제예요. 정수론 문제. 그래서 정수론 문제의 바탕이 되는 디오판토스 방정식입니다. 뭐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가니까 아테네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철학 수업을 들으시면 이 아테네 땅에 이 한 명 한 명이 다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얼핏 기억하기로 무슨 얘기 되게 자유롭게 누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철학자냐면 되게 철학자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왕이 이 사람한테 좀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통 그럼 이제 자기도 나중에 한 자리를 받거나 뭐 그러려고 이렇게 왕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잖아. 왕이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던 거야.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앞에 왕이 왔어. 보통은 일어나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왕한테 나 지금 일광욕 하고 있는 중이니까 햇빛 좀 가리지 마. 라고 이야기했대.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지금 뭐? 총 맞은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기다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철학자거든요.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시면 아테네 땅만 한번 찾아보셔도 이걸로 책도 한 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혁명, 과학혁명의 큰혁명. 르네상스 시대가 왜 나왔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 시대, 암흑 시대였어. 수학과학 하지마! 1000년 동안. 그래서 다시 1000년 지나고 나서 야, 과학이 점점 후퇴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 인간으로 돌아오죠.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오죠. 르네상스죠. 그래서 그때 지어지는 게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의 무슨 동광장, 두오모 광장 그런 그쪽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그 엄청난 전부 다 한 문장으로 지어진 책 있잖아요. 그 시 누구죠? 율리시스. 율리우스. 아니요. 뭐 하여튼간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지식이 얕아서.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입니다. 어제 이 그림 보내 되게 좋아하시던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피타고라스 그림이겠어요? 뭐 하여튼 피타고라스 자꾸 장원영이라고. 장원영 왜요? 재작년에 이름이 장원영인 학생이 있었어요. 세종고고 갔는데요. 이름만 장원영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청신국제중 다니던 애였거든요. 청신국제중이 금요일까지 거기 있어야 돼. 가평에 있다가 여자애죠. 장원영이니까 이름이 여자애죠. 그래서 왜 여자인 걸 놀라시죠? 그래서 학원까지 왔다가 이제 집이 여기 근처라서 근데 너네는 다 서울권에 있으니까 한성과고 세종과고를 쓰지만 가평에 있는 그 청신국제중은 전국 단위 국제중이라서 서울에 있는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충청도에도 가고 뭐 전라도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걔네는 특권이 뭐냐면 가평이니까 경기도잖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애들은 원래 다 경기 북과고만 쓸 수 있거든. 과고를 쓰게 되면. 근데 걔네가 전국 단위 국제중학교라서 자기 주소지에 있는 학교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면 그 세종과고 한성과고 쓸 수 있고, 걔 집이 원래 경기도면 경기 북과고 쓸 수 있고, 뭐 천안이면 뭐 충청과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는 세종과고가 같고 장원영이는 그 한 해 후배가 왔어 또. 근데 걔는 집이 천안이어가지고
금요일 날 끝나고 와서 수업 듣고 밤에 10시에 끝나잖아. 10시에 끝나고 서울역 가서 KTX 타고 천안 가서 집으로 갔어. 좀 그랬었거든. 그래서 걔가 기억이 나네요. 걔는 경기국과고를 썼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걔는 그랬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더 옛날 사람이야. 이게 순서대로 연도 순들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유명한 순대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더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피타고라스는 실제로 밝혀진 것보다 안 밝혀진 수학 탐구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비밀 결사 조직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약간 사이비 종교 뭐 교주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도는 이유가 이때만 해도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나 뭐 그런 데 보면 그때는 신이 되게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 태양신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피타고라스는 수학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수신, 숫자가 신이야. 수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하죠. 여러 가지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약간 괜찮은 것 같아. 야 태양 보고 절하는 것보다 숫자가 그래도 좋지. 와가지고 나 같이 숫자 탐구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재산 다 기부해. 해가지고 재산을 다 기부받아서 약간 이해도 되는 게 약간 마을 성 같은 걸 만들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재산 다 가지고 오면 그 성에 같이 사는 거죠. 그 성에 같이 살면서 수학 탐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냥 얕은 수학 지식만 알려주고 굉장히 엄밀한 수학 그 논의들은 그 성 안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면 그거를 하는 수학자들, 그러니까 그 탐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탐구하는 사람들 학파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매스메티카라고 불렀습니다. 매스메티카 좀 비슷하죠 뭐? 매스메틱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매스메티카가 피타고라스가 만든 학파 사람들이고 그 매스메티카 사람들이 연구하던 학문이 매스메틱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메틱스의 어원이 피타고라스가 만든 그 사이비 종 매스메티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단순한 지난번에 제가 이거 피타고라스 한번 설명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죠. 피타고라스 음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계도 뭐 수학이랑 관련돼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관련돼 있어. 황금비도 있고, 뭐 수학적 아름다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학을 아름답다고 느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네. 근데 수학 교육을 전공하는 수학 교육론이라는 수학 교육 신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학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일상생활에 많이 쓰일 수 있고 뭐 그죠? 그다음에 뭐 자기 자아 실현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수학을 탐구하다 보면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비밀스러움과 엘리트주의로 유명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학파 내부에서만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업적과 학파의 공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피타고라스 공식의 증명은 아직까지도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의 증명, 공식적인 것만 해도 한 300가지가 넘거든요. 제가 들어본 것만 해도 한 100가지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하면 뭐 3,000개인가? 까지 돼 있고 최근에 뭐 재작년인가는 뭐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 2명이 지네들끼리 뭐 증명하겠다고 해가지고 증명했는데 인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을 한 탐구를 진행한 애가 있었거든. 그래서 걔가 그 동기로 그걸 쓴 거야.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 2명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을 새로운 증명을 하는 걸로 해서 인정받은 걸 보고 나도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뭐 여러 가지 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뭐 나만의 이름을 붙인 증명을 해가지고 뭐 그죠? 뭐 병길이의 증명 이런 거, 현수의 증명 뭐 이런 거 붙여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거 목적으로 해가지고 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했던 뭐 증명과 뭐 새로운 증명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했거든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가 뭐 이번 탐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밀레니엄 문제 풀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실 거 아니잖아요. 자소서에. 그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테르마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증명해봤습니다. 제 증명은 이겁니다. 해석해봐라 내용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본인 탐구할 수 있는 게까지 하시고 잘 이해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뉴턴. 잘생겼죠? 뉴턴 잘생겼습니다. 눈도 크시고 그죠? 머리는 가발입니다. 저 당시에는 다 가발 썼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죠? 약간 가발 쓰고 지금도 영국 의회 가면은 가발 쓰고 만나가지고 박수 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아마 싸우다 보면 그죠? 머리를 쥐어뜯기까 가발을 쓰지 않을까 뭐. 그래서 뉴턴은요 갑자기 1600년 되죠. 1000년 날아간 거죠 중간에. 그죠? 그래서 뉴턴은 그 수학의 초석을 가진 과학자로 미적분학을 만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독창적이었고 이 사람이 뉴턴 방법으로 수치 해석하는 굉장한 방법을 했고요. 언제 했냐면 그 본인이 언제 이걸 가장 했냐면 그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게 그때 퍼졌었어요. 이때 그때 아마 퍼졌던 게 패스트였던 것 같아요. 패스트. 그래서 패스트 걸리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 근데 중세 3분의 1 죽었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죽었으니까 그 대학에 있으면 그게 온통을 옮을 수 있잖아요. 다 집에 보낸 거죠. 근데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뉴턴이.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없으니까 집에 간 거죠. 집에 가가지고 1년인가 2년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 집에 있으면서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도 한 대 맞고 그죠? 미적분학도 그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해서 그래서 너네도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집에만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엄청난 수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이 이번에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했던 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넷플릭스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느라 아마 새로운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AI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뉴턴이 그죠? 오늘도 역시 그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수학자들이 업적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면서 심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뉴턴이 제가 젊을 때 사진을 넣은 겁니다. 또 늙을 때 사진도 있어요. 늙을 때 사진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그 프린키피아 이거 있죠. Mathematical Principle of Natural Philosophy. 필라소피가 뭐예요? 필라소피가 철학이죠. 필라소피. 필라소피가 필라와 소피로 나뉘어집니다. 필라라는 말 어디 들어봤죠? 필라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필라가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철학. 그래서 이게 철학입니다. 그죠? 약간 이상하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죠. 그래서 만리력하고 행성의 운동을 포함해서 우주의 물리적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과학혁명의 중심으로 평가받으면서 큰 기여를 하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뉴턴에게 이렇게 미분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도 아직 쓰고 하니까. 그래서 뉴턴. 라이프니츠하고 동시대에 적분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월리스라는 분이 그 이항 정리의 그 아래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보관법을 내면서 그게 바로 그냥 적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책을 읽으니까 이거 적분이네 하면서 주워 드셨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월리스가 그걸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말았던 게 아마 직업이 신부님이셔서 그죠? 수학도 이렇게 탐구하지만 약간 그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더 큰 기쁨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적군 내가 했다 이렇게 안 밝히셔도 뭐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문을 추구하시는 하다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선생님은 종교도 많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탐구 많이 해봤거든. 선생님도 친구 없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도 친구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것도 시간 많으실 때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교니 뭐 너네 유대교인 거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요즘은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지금 찾아보지 마. 지금 찾아봤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선생님 말 듣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재밌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러가 나오죠. 야 왜 그래? 담백하게 생기죠. 생기처럼 생기죠. 생기처럼. 아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일러가요. 계산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수학 계산은 진짜 지독하게 했어. 어느 정도 지독하게 했냐면 네 자릿수 수학 계산 이런 것도 다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오일러가 눈이 빨리 멀었어요. 그래서 1700년 되니까 뭐 라식 수준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빨리 백내장인가 와가지고 녹내장인지 와서 눈이 멀었어. 근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그때부터는. 그래서 옆에서 조수가 불러주면 거기까지 했었지. 암산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일러가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냐면 오일러 정리가 안 들어가 있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아까 기하학에서 오일러 정리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오일러 수, 그 가장 아름다운 수식에 나오는 그 너네 수초 배우셨으면 미적분 배우셨으면 이가 어떻게 정의되죠? 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로 정의되죠. 처음 봐요? 처음 안 보잖아. 이거 알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2.7 얼마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처음 본다고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가요?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 무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 아니 뭐 이게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죠. 이게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왜 아름답다고 얘기하냐면 이거 1이죠. 1이랑 더해서 0 됐다는 거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가 아까 갑자기 제가 보여드렸죠. 2.7 얼마입니다. 2.7에 i 파이 제곱을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0 되는데 과정 없죠? 이거 아름답기는 네.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죠? 그래서 오일러의 800편 이상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고요. 수학 기초 체계 공식화를 통해서 함수 표현도 오일러 공식, 복소수 지수 표현도 오일러 공식이죠. 그래서 수학의 아름다움으로 상징한다. 그 다음에 오일러는 그래프 이론의 시초가 되는 퀘니스부르크의 다리가 이게 7개 있어가지고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그래서 뭐 너네 홀수점, 짝수점 해가지고 뭐 홀수점에서 시작해야 뭐 끝낼 수 있고 뭐 짝수점의 개수가 몇 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졌잖아. 그 문제를 푸신 분이 오일러. 퀘니스부르크가 굉장한 곳입니다. 퀘니스부르크에서 태어난 굉장한 수학자가 19세기 최고의 수학자라고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라고 불리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다 됐나? 힐베르트 공간을 만든 힐베르트의 고향이 퀘니스부르크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도 아마 퀘니스부르크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분들이 많이 태어나셨죠. 퀘니스부르크의 대학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대학인데 요즘은 다 유럽 대학은 다 별로가 되고 다 미국 대학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퀘니스부르크 대학이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170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의 다면체 정리 그리고 위상수학이 뭐냐면 약간 형태가 같은가 다른가를 탐구하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워보시면 약간 어지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도 오일러가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탐구하시는 너네가 맨날 그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배우면서 피타고라스가 없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대학생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일러가 없었어도 내가 조금 덜 괴롭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오일러가 오일러 그놈이라고 불립니다. 오일러 그놈만 없었어도 뭐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수건이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수건 아니고요. 이 초상화를 남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니. 너네는 지금 있죠. 사진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사진 다 찍죠. 그죠? 너네가 콧구멍 사진도 찍고 울박고 사진 다 찍잖아. 자기 정수리 비어 보이는지 정수리 사진도 찍어보고 들켰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찍어오잖아. 근데 한 20-30년 전만 해서도 디지털 카메라 없었을 때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필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고 카메라 자체도 비싸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에 가서 찍어야 되고 이렇게 가족 사진 찍듯이 그래서 사진관 가서 찍고 하니까 사진 찍을 때는 제일 좋은 옷 아니면 되게 좋은 풍경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언제예요? 1700년대잖아. 1700년대에 초상화를 그린다는 건 화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되게 최대한의 멋을 부리고 약간 에르메스 있고 그죠? 뭐 너네는 뭘 좋아하죠? 샤넬? 뭐 그죠? 샤넬 2번 그런 거 있죠. 제일 좋은 거 입고 찍은 거예요. 약간 옷이 좋아 보이잖아요. 약간 색깔이 약간 파란색. 파란색 염료가 고급이에요. 잘 모르시죠? 파란색 염료, 빨간색 염료는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피 빨간색이잖아. 그죠? 초록색, 나무 초록색. 그죠? 흙 갈색. 파란색이 구리를 산화시켜서 얻어야 되거든요. 네, 구리를 산화시켜서 새파랗게 만드는 기술이요. 나온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파란색 물감이 비쌌어요. 옛날에 굉장히.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뭐 샤넬 정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관심 없으시면 그죠? 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든 빨간색 옷을 입고 있든 뭐 저게 수건이든 뭐 색깔이 그죠? 근데 초상화가 그 당시는 초상화 그렸다고 하면 그 당시 그래도 야 내 초상화 그리는데 좀 잘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좋은 화가를 부를 거 아니야? 좋은 화가를 불렀다는 건 돈을 좀 많이 썼다는 거잖아. 돈 많이 써서 그리려면 나도 좀 좋은 옷 입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근데 초상화들을 보면 다 봐요. 다 정면 얼굴이 없죠. 오 잘생겼어. 감상 그만. 다 측면 얼굴이죠. 이것도 측면 얼굴이고, 얘도 측면이죠. 얘도 측면이죠. 정면 얼굴이 그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면이 못생겨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얼굴이 이게 비대칭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이야. 그래서 그 잘생김의 기준이 왼쪽과 오른쪽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도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할수록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실제로 너네 사진도 딱 찍잖아. 실제로 너네 사진 딱 찍은 다음에 딱 절반 끄어가지고 포토샵으로 절반 끄은 다음에 이쪽 지우고 이거 반전시키면 이렇게 붙죠. 그렇게 하면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너네 사진을 딱 정면으로 찍은 다음에 이걸 딱 갈라가지고 반쪽을 지우고 이걸 반전시키면 딱 대칭인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면상을 그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정면상을 그리는 게 굉장한 실력자가 그려거든. 정면상을 그린 초상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게 그 윤두서 처음 들어봐요. 되게 말씀이 없네. 그죠? 그래서 윤두서가 저기 해남 윤씨거든요. 해남에 가시면 그 해남 윤씨 고택이 있어서 거기 박물관에 가면 윤두서 초상화가 있어. 정면상입니다. 정면상인데 얼굴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깨랑 이게 뒤에 다 그려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건 나라고 얼굴만 남아서 얼굴상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이거 보면 이 그림이야 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 너무 무서운데. 약간 상상자 같은 정면상이죠. 정면상 보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전체 보니까 이게 맞나 싶죠? 그래서 정면상이 잘 없습니다. 초성화 정면상이 잘 없어요. 저거 잘생긴 거. 잘 모르겠어요. 난 몰라요. 아니 정면상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면상 그리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대칭 되게 잘 맞으시네. 대칭이 잘 맞으시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잘생기셔. 알겠습니다. 정면상이 잘 없습니다. 그죠? 정면상이 잘 없어서 초상화 보시면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상 있는 게 주로 저기 그 종묘 가시면 종묘가 그 조상들 모셔놓은 데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긴 건물이죠. 그래서 한 칸 한 칸마다 일대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다 사진에 그림이 걸려 있거든. 전부 다 정면상. 정면상이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자가 아니면 잘 그릴 수 없거든. 다 정면상입니다. 정면상이 약간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정면상 그림이 잘 없어서 정면상 그림을 보면 되게 압도당하는 게 있거든요. 너네 가서 보시면 다 정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괜시리 이게 옛날 왕들 그림이라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약간 본인이 위축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정면상이라서 그런 과학적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도 보시면 이게 정면상일까요? 아닐까요? 찾아보세요. 달려들 점이 없죠. 네, 그 다음에 가우스죠. 되게 친근하게 생기셔. 무슨 영화배우 좀 닮은 요정? 요정? 그죠. 네, 뭐 그런 거 간달프. 간달프 말고 그 왜 조그마한 난쟁이 아저씨. 스머프요. 맞죠? 우파루파요? 우파루파는 도롱뇽 같은 애 아니에요? 동파루. 네, 그래서 네 가우스인데요. 가우스가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가우스로 유명한 게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이미 초등학교 때 더하기를 마스터하신 분이죠. 그래서 1부 그 수학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얘들아, 선생님 다른 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이랬는데 뒤돌아서자마자 가우스가 막 장난치고 있어서 너 덧셈 아직 안 했지? 다 했는데요? 통치네 가지고 와봐 이랬는데 얘가 했던 게 100하고 1하고 더하고 2하고 99하고 더하고 그래서 다 101을 만들어가지고 101 곱하기 100 나누기 2 뭐야? 시그마 K 그때 한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가우스 제가 아까 그 내비게이션 만들면 각 점마다의 기울기를 측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울기를 측정하신 분이 가우스. 그래서 그 기울기의 이름이 가우스 수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공률. 그래서 이 사람도 그죠? 똑똑하니까 온갖 걸 다 했죠. 그래서 더하기도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가우스 기호 붙이고 그죠? 공률도 가우스 공률, 가우스 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산술 그죠? 모듈러 산술도 가우스가 한 거고 미분기약, 옥면 내적 기약 뭐 전부 다. 네. 그다음에 가우스 분포, 정규 분포가 가우스 분포, 가우스가 한 거야. 아직 확률을 안 배우셔서 그죠? 천문학에도 해가지고 뭐 천체 관측도 하고. 그래서 가우스의 생명의 은인이 있거든요. 가우스가 이렇게 엄청 천재인데 집이 좀 못 살았어. 그래서 좀 가난한 수학자였는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고 수학 전공한 다음에 박사학위 받으면 수학자로 인정받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대학이라는 것도 잘 없었고 대학을 꼭 나와야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의 추천을 받으면 수학자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인이나 사진 작가도 그래. 시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슨 신춘문예 이런 거 있죠. 무슨 뭐 신춘문예 뭐 신문사에서 하는 신춘문예 그런데 입선을 하셔도 시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시인 3명의 추천을 받아도 되거든. 아 너는 뭐 진짜 시 잘 짓는다라고 시인이 추천을 3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시인이 돼. 사진 작가도 무슨 사진 작가도 무슨 사진 공모전 같은데 당선이 돼도 사진 작가로 데뷔할 수 있고 아니면 현직 사진 작가 3명의 추천을 받아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죠. 근데 잘 추천해주겠어요.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가우스 때도 그랬어요. 위대한 수학자의 추천을 받으면 수학자 인정받았어요. 근데 가우스가 추천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한 분 계시는데 여자 수학자입니다. 여자 수학자 잘 모르시겠죠. 그 여자 수학자랑 얘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러브 스토리가 없습니다. 네, 가우스 나오고 여자 수학자 나오면 갑자기 뭐 러브 스토리를 원하시던데 네, 보이시죠? 그래서 네, 가우스 어떤 여자 수학자냐면 뭐 뒤에 소개해 드릴 거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여자 수학자가 없었어. 여자 수학자가 없었고 이 당시에만 해도 어떻게 그 수학을 발전시키냐면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편지 주고받을 때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고받지가 않죠. 그러니까 편지 주고받을 때 이름만 적어서 보내잖아. 그래서 그 여자 수학자가 너무 가우스랑 편지를 주고받고 싶은데 내가 이름이 소피아야. 아까 그 필라소피의 소피아야. 소피아니까 지혜야. 이름이 지혜. 편지 보내면 이거 여자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그래서 답장 안 해줄까봐 남자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가우스한테. 그래서 뭐 르블랑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요. 그래서 르블랑이 아마 좀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랜저의 그랜저 자동차 있잖아. 그랜저 자동차 트림에 보면 르블랑 트림이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니까 갖다 붙였겠죠?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르블랑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가우스가 르블랑 백작은 되게 대단한데? 수학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인데 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 터지죠? 근데 지금도 전쟁 터지면 전쟁에 끌려가면 산이 중리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 1700년대니까 가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죠? 가면 뭐 바비론도 제대로 죽겠니? 나가서 그냥 뭐 호미 들고 싸우라고 시키겠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동네 이제 그 장군한테 징집됐는데 그 소피아가 되게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줬는지 아니면 뭐 정기 인명을 이용했는지 하여튼 그 장군한테 부탁을 해서 가우스가 위대한 수학자니까 데려가지 말고 그냥 놔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석방시켜줘. 너 집에 가. 이렇게 해주죠. 가우스 얼마나 고마웠겠어. 너네로 치면 지금 군대 면제시켜준 거 아니야. 확 와닿죠. 네. 군대 면제장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르블랑 백작을 찾아가요. 수소문에서 찾아갔는데 그 집에 르블랑 백작이 없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여자 분이 보여준 거죠. 그분이 소피 제르맹,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소피 제르맹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제르맹 항등식으로 유명해서 K모를 준비하신 분들은 절대부등식에서 제르맹 항등식을 막 달달 외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하시고 뭘로도 유명하시냐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소수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굉장하죠. 몇백 년 동안 못 풀었었는데 지금 이때 사람이니까 1700년대니까 1900 몇십 년대에 풀렸거든요. 일반 그 뭘로 풀었어? 모듈 방정식으로 풀었다고 했잖아. 모듈 방정식이라는 것도 없을 때 아예 1700년대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소수는 성립한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소수인 건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어. 제르맹이.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그 개선문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도로가 뻗어나가잖아요. 그 도로 중간에 여러분들이 명품을 구입하시는 그 샹젤리제 거리도 있고 그 뒤에 가시면 제르맹 거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소피 제르맹 최초 여자 수학자라고 인정되는 그 수학자를 기리기 위한 거리가 있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이야. 그냥 뭐 알고 계시면 되죠. 굳이 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가 인정한 여자 수학자가 소피제네. 그다음에 리만. 그렇죠? 리만 가서. 리만 가설의 그 리만 맞습니다. 리만 가설이 중요한 게 그 소수들이 아마 일정한 규칙이 있어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소수 평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리만 가설 아세요? 네, 그래서 리만 가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내가 소수를 만나면 계단 하나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2에서 하나 올라가고 3에서 하나 올라가고 4에서는 안 올라가고 5에서 한 발짝 올라가고 6 안 올라가고 7에서 하나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가 띄엄띄엄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평지인 부분 있죠. 평지인 부분. 그 평지인 부분을 소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소수 평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단처럼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놨다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라고 하면 2에서 하나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1이고 2면 2에서 하나 올라가고 3에서 하나 올라가고 4에서 그대로 있고 5에서 하나 올라가고 6, 7에서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거에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수들이 이 기울기에 거의 맞추어서 나타난다. 이건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뭐 조금 다른 해석을 해야 되고 복소수 함수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일직선상의 소수가 놓일 거야 라는 가설이 리만 가설. 그래서 큰 소수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큰 소수를 빨리 찾는 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 암호가 큰 소수들로 잠겨 있습니다. 컴퓨터 암호가 커다란 소수를 암호 키로 해서 잠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게 유클리드 조제법이니 뭐니 막 써봐도 나눌 수가 없어서 결국엔 그 소수를 통째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거의 곱이나 나누기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에 목매고 있죠. 양자 컴퓨터에 목매는 이유가 양자는요. 우리는 지금 20법을 쓰니까 1하고 0 두 개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 근데 양자는요. 1이면서 0을 동시에 나타내. 그래서 약간 우리는 한 개의 비트에 0, 1밖에 쓸 수 없는데 마치 양자 컴퓨터는 3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열제곱만 해도 1024잖아. 근데 2의 열제곱보다 3의 열제곱 하게 되면 훨씬 더 연산량이 빠르죠. 그래서 근데 그게 너네 컴퓨터 그 용량을 생각해 보면 막 4GHz 말이잖아. 그러면 기가헤르츠면 그죠? 몇 번인 거죠? 초당 4기가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게 24기가를 곱하나 34기가를 곱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연산량이 훨씬 더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비밀번호를 다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 안 만들어도 뭐만 풀리면 리만 가설만 풀리면 게임 끝. 칠 수 있죠? 그래서 리만 가설 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고요. 복소수 함수론에서 이야기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복소수 함수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소수 평원을 예로 들어서 기울기에 아마 일치할 거야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복소 평면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만 가설은 리만 기하를 창시했고요. 리만 적분도 있습니다. 리만이 리만 적분도 만들었고요. 리만 적분 다음에 나오는 게 르벡 적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알고 싶으시면 수학을 전공하시면 괴롭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전부 다 핵심적인 도구로 리만의 가설을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푸엥카레입니다. 푸엥카레. 약간 거울 보는 것 같죠? 푸엥카레인데요. 저 닮았다고요? 아닌데요. 왜 웃으시죠? 야! 푸엥카레잖아요. 그래서 푸엥카레는요.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하죠.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하고요. 푸엥카레 연구소가 아직도 프랑스에 있습니다. 위상수학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푸엥카레 추측이 우주의 모양을 탐구하는
방법론이고요. 푸엔카레 추측은 최근에 풀렸죠. 2003년에 러시아의 수학자 페렐만에 의해서 풀렸고요. 하버드대에서 페렐만한테 가가지고 교수로 와달라고 했는데 페렐만이 감정문서 좀 지어야 돼 이러면서 안 갔다는. 제가 이거 왜 알고 있냐면 선생님 이제 3학년 때 선생님 학교 교수님이 나이가 드셔서 퇴임을 하시면서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어. 근데 엄청 젊은 교수님이 오셨거든. 근데 수학과 교수님들이 되게 거의 다 천재분들이신 경우가 많은데 엄청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천재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버드대를 졸업하셨더라고. 그래서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졸업하시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2003년에 하버드대 박사과정으로 계셨어 그때. 그래가지고 리만 가설 이거 푸엔카레 추측 풀었을 때 이 페렐만한테 직접 같이 갔대. 그래서 하버드 그 수학 교수들이 갈 때 따라갔대. 따라갔는데 시골 마을에 되게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똑똑똑 했더니 이제 그 페렐만도 약간 이 사람이랑 큰 차이 없이 생겼거든요. 약간 누구처럼 생겼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페렐만 뭐 사진도 있으니까. 잘생겼는데. 아 잘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기셨어. 잘생기셨죠? 그래서 페렐만한테 간 거야 직접. 가가지고 이제 뭐 대단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하버드대 와서 교수님 좀 해주세요. 연구 교수를 드릴게요 했는데 페렐만이 안 된다 그랬대. 알고 봤더니 이제 나이 드신 그 할머니 노모를 같이 모시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 그 하버드 병원에 와서 같이 뭐 치료도 하시고 집도 드릴 테니까 오세요 했는데 나 감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감자 할 때까지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야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2번인가 갔었는데 다 거절당했대. 실제로 그 페렐만이 필즈상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갔어. 필즈상 수상자 되셨어요? 받으러 오세요? 안 가. 돈 받으러 오세요? 안 가. 그래서 페렐만이 뭐라 그랬냐면 푸엔카레 추측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딴지 거시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동그라미 잘 그리신다. 제가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려드릴 거예요. 오. 그죠? 기술의 발전이죠. 그래서 뭐 한국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치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어 왔어. 뭐 이렇게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 라고 했잖아요. 뻥입니다.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고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이런 거죠. 떠다니는 배 끝에 이제 끈을 달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그래서 끈을 잡아 당깁니다. 그럼 구면 얘가 슉 따라서 줄이 다 회수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되냐면 도너츠 모양 있죠. 수학에서는 토러스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일 때도 이렇게 돌아도 제자리에 오죠. 이렇게 돌아도 제자리에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줄을 당기면 딱 걸리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줄을 당겨봐야 이게 구의 모양인지 도너츠 모양인지 아니면 뭐 컵 모양인지 알 수 있어. 어디 기준으로? 우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로켓을 쏠 거야. 스페이스X 느낌이다. 그래서 로켓을 쏠 건데 지구에서 로켓을 쏠 때 이렇게 끈을 달아서 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요 그냥 이렇게 구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우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게 뭐 블랙홀이니 웜홀이니 화이트홀이니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로켓을 보냈는데 얘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끈을 당길 거야. 끈을 당겨서 이게 걸리면
소우주가 연결된 그런 우주의 모양일 거고 안 걸리고 다 회수가 되면 그냥 풍선이 부풀어 있는 모양일 거고 이 방법이 프렌칼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다고 페레만이 증명한 거죠. 이건 그냥 제가 이해한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알아서 이해하세요. 이해하셨으면 됐죠. 굳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프렌칼의 추측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페레만한테 와서 상 받아 돈 받아 있는데 페레만이 안 왔는데 진짜 궁금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너? 감자 때문이야? 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는데 페레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내가 지금 프렌칼의 추측 이거 증명한 다음에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깟 돈 받으러 거기까지 가야겠니? 얼마나 바쁜데? 라고 대답했어. 사람들이 인정, 충정한 거죠. 자, 그래서 페레만은 안 갔다. 그래서 프렌칼의 추측은 뭐 그런 거다. 프렌칼의 추측이 그 밀레니엄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수학 연구소에서 문제풀이 100만 달러 준다고 받으러 했는데 안 받으러 갔습니다. 100만 달러니까 뭐 시시했나 보죠. 갈루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갈루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야 고백하지 말고 그 갈루아는요 그 현대대 수학이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현대대 수학을 공부해 보시면 갈루아체, 갈루아군이라는 갈루아 이름이 붙은 군이 있어. 그게 집합인데 굉장히 오차방정식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루아가 굉장히 빨리 죽었습니다. 갈루아가 지금 1800년대잖아요. 1800년대. 1800년대 무슨 일이 유행하냐면 결투다. 결투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 이 여자 애인이 있네. 너 결투하자. 내일 아침 시계탑 앞에서 9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9시에 만나. 그래서 등을 딱 대고 자 여기 심판이 한 명 있고 자 열을 세 얘가. 그래서 하나 둘 10발짝 걸어가서 총을 땅 쏘는 거야. 저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사람도 알았나 봐. 그 사람이 총 잘 쏘거나 그죠. 그렇다는 거 알았나 봐. 그래서 죽기 전날 수학 아이디어가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 내가 죽으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걸 막 써. 편지로 써서 친구한테 보냅니다. 그 이론이 갈루아체. 그래서 갈루아가 이때 안 죽었으면 아마 그죠? 달나라에 한 200년은 빨리 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루아가 다행이라고요. 그 다음에 조집을 이 사람 넘어가고 힐베르트, 이 사람이 힐베르트 공간을 만든 현대 수학에 설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상수학에도 유일한 영향을 끼쳤고요. 굉장히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불리는 힐베르트입니다. 잘생겼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넘어가고 이 사람이 소피제르맹. 그죠? 왜 가우스랑 안 만났는지 알겠죠? 그래서 소피제르맹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일 때 소수인 파트가 증명됨을 밝힌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